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니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어머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헐.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 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 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아,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저때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나게 빠져나왔는데 응.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유괴담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들을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만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 줄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현실 괴담. 그 괴담들에는 일련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코드죠? 자, 공포 괴담 공식 그 첫 번째. 주인공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 맞아. 실제로 2013년 광주광역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신장 적출 괴담. 내용인즉슨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목에 주사를 놓고 신장을 적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해자는 내 친구의 아는 형.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 얘기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포 괴담 공식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 맞아. 자, 정 기자 혹시 네네. 이 학교 다닐 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뭐 저거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가 왜 듣죠, 그를? 아니, 그 신촌에 가면 그 레스토랑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신촌으로 와요. 아남포 그래. 있지. 자, 신촌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 괴담인데요. 맞아. 한 긴 머리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라는 유명한 괴담인데요. 대체적으로 괴담의 제목은 자유로 괴담, 수원역 괴담, 부천 터미널 살인 괴담 등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지명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도시의 괴담. 당신은 지금 어떤 괴담에 빠져 있으십니까?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싫어해, 이게. 100% 괴담은 아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를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 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 사이는 뭐예요?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242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세계가 공포했던 모모모비.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 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괴담을 신봉한 소녀들의 최후.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죠.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여행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대만 타이베이. 이곳에서도 타이베이 101 빌딩, 세계 무역센터와 인접, 타이베이 시내가 훤히 보이는 전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대만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G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원더풀한 이 호텔을 대만인들은 무척이나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데. 비싸서 두렵나? 호텔이 무서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 이곳은 세계에서 무서운 호텔 탑 10에 늘 꼽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1989년에 설립된 G 호텔은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기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1층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오류인가 싶었는데 특정 층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누가 새벽에 이렇게 복도를 뛰어댕겨요? 군화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 그래서 직원이 항의 전화가 온 층으로 가보면 복도는 텅. 게다가 어떤 투숙객은 자다가 눈을 떴는데 군복 입은 남자 얼굴이 눈앞에 딱! 무섭다. 홍콩 대표 액션 스타 성룡도 이 호텔에서 머무르던 중 귀신을 봤다며 새벽 3시에 기겁을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와, 뭐야. 이 자리가 옛날에 뭐 군부대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연 같은 게 있었나요? 떠도는 추측으로는 호텔이 세워진 곳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치범 수용소와 처형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은 곳이라는 썰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건요. 호텔 로비에 있는 커다란 부적 2개 보이시죠? 강시부적이다 강시부적. 작품이 아니라 부적인 거고. 누가 봐도 부적이죠, 그죠? 호텔 측에서는 단지 인테리어일 뿐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중국 최고의 명문대가 모여있는 베이징의 우다카오 인근에서 택시를 탄 수아. 바로 그 순간 아, 따가! 아니, 뭐야! 아, 따가! 뭔가 무릎을 콕 찌른 건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주사기였습니다. 어머. 저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주사기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웬일이야. 수아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 뭐야? 주사기 속 액체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즉 에이즈.
진짜 완전히 이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후 수아는 에이즈 공포에 떨며 3개월간 병원에서 수차례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최종 진단은 에이즈 음성 판정. 아우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다. 근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서도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는데요. 안타깝게도 실마리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심령 스팟의 미스터리, 증발한 두 여인. 일본 혼슈의 동부, 도야마현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마을 우오즈시. 이 마을에는요, 귀신 출몰지로 유명한 심령 스팟, 츠보노 온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었는데요. 깨진 유리창, 도색이 다 벗겨진 페인트, 알 수 없는 낙서까지. 보기만 해도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서요. 이곳에 공포 체험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이곳 자체가 귀신보다 무섭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공포 체험 마니아들 사이에서 더욱 극강의 공포 체험 장소로 떠오른 이유. 두 여자의 실종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런 게 이제 또 가지. 1996년 5월 5일 도야마현 히미시에 살던 19살 여고 동창생인 A와 B 양은요. 밤 9시경 가족들에게 우우즈시 츠보노 온천장에 공포 체험을 다녀오겠다며 B의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뒤 친구에게 우리 지금 우우즈시에 있어라는 삐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갑자기 행방불명. 결국 가족들은 도야마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입수한 CCTV 자료에서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 B의 승용차가 도야마현의 중심지인 도야마시와 나메리카와시를 거쳐 우오지시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말 그럼 거길 가긴 갔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 경찰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두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여성이 타고 간 승용차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두 여성의 실종 사건 이후 일본 일부 매체에서는요. 호쿠리쿠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심령 스팟이라 지칭, 더욱 범접할 수 없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저럴 수 있어요. 얼마 뒤 츠보노 온천장 일대는 아예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게 철조망 작업을 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모험심 강한 공포체험 마니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대표 신문 일면까지 실리며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은 두 여성의 증발 사건. 과연 두 여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980년) 스위스의 중부와 남부 사이에 있는 고트하르트 고개를 뚫어 만든 고트하르트 터널. 총 길이는 17km. 터널 평균 이용 차량은 17,000대로요. 교통량이 꽤 많은 터널인데요. 2009년 어느 날 갑자기 이 터널에서 미스터리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내비 때문이라고요. 저도 이상했어요. 근데 내비가 얘기한 대로 그냥 한 거거든요?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 터널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유턴하라고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오류겠지. 운전자들도 당연히 이 운전 상식은 인지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안내를 하면 뭐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고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곳이 초행길이었고요. 계속 음성 안내를 하는 통에 뭐에 홀린 듯이 유턴을 한 겁니다. 터널 안에서? 터널 안에서 사진 보시죠. 진짜 유턴해. 저러면 안 되는데. CCTV네. 저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왜냐면 초행길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혹시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불법 유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담당 교통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일부 내비게이션에 위성 시스템 오류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거 아니야? 혹시 내비게이션의 저주? 라며 이 미스터리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 정말 위성 시스템의 오류였을까요? 다음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분명 차는 달리고 있는데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분명히 터널 중간에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이 괴이한 증언들은
모두 대만 타이베이 원산구에 위치한 신하이 터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약 500m의 짧은 거리와 직선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고가 잦은 신하이 터널. 그래서 야심한 시각엔 신하이 터널을 피해 일부러 다른 길을 찾아가는 이들도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괴이한 경험담. 몇몇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분명 혼자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새 뒷좌석에 묵직한 느낌이 들고 무언가 자신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백미러를 보면 귀신이 딱!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채 쓰러지거나 다른 차량에 깔려 부상이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르세요.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한 운전자는요. 터널을 들어갈 때 시간을 봤는데 새벽 3시경이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은 드는데 끝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 그럴 때 있어. 분명 터널 출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겨우 터널 끝을 통과했는데 세상에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뭐야? 무려 2시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달린 거야? 시계가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건 500m고 정해져 있는데 2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믿기진 않거든요. 차원 이동인 거지. 차원 이동이에요? 차원 이동을 강력하게 믿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괴이하고 미스터리해서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이 음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2년에 개통된 신하이 터널 자리는 그냥 산이 아닙니다. 바로 무덤! 맞네. 게다가 근처엔 오래된 화장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영혼이 떠도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원인 불명 미스터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만의 신하이 터널. 그냥 우연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귀신들의 터널인 걸까요? 남양 특집 3탄입니다.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이번에 8입니다. 인도네시아 라왕 세우 지하실의 비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들의 섬, 인도네시아 자바섬. 특히 자바섬 스마랑에 위치한 라왕 세우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풍의 건물로요. 멋있다.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시절 철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공관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2007년엔 라왕세우라는 제목의 공포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건물은 굉장히 예쁜데 스토리는 되게 무섭네요. 실제로 2007년에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이 건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발이 허공에 떠 있잖아. 공중에 뜬 채 피칠갑한 귀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올까요? 사연이 있습니다. 라왕세우의 지하실은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감옥으로 사용됐다고. 고문이 많았구나. 그렇게도. 네. 그래서 수많은 고문과 처형으로 죽은 원혼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목격되는 귀신은 네덜란드인 여자 귀신. 무섭겠다. 원통하다. 원통해.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당시 이곳을 점령한 몇몇 일본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무려 2,000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당시 식민지인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데려와 끔찍한 고문과 성폭행을 일삼다 처참히 제일 살해했어요. 나빠, 제일 나빠. 이후 한 맺힌 여성의 원혼이 이 라왕세우를 떠돌며 목격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기보다는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현재는 전시관과 갤러리로 탈바꿈해 전 세계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라왕세우.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 한 맺힌 원혼들의 절규는 아닐까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테리 극장 19 7위 공개해 주세요. (2012년 1월) 미국의 한 거대 익명 커뮤니티 초자연 현상 게시판에요. 텍스트가 담긴 이미지 파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는 고도로 지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여러분 우리를 만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 온라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로 회자되는 정체불명의 단체 3301의 첫 번째 관문 문제입니다. 저 이미지 자체 안에 텍스트도 있지만 그 안에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 네티즌들은 그들의 심벌인 매미 그림을 보고요. 영어로 매미, 그러니까 시카다를 붙여 시카다 3301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여겼지만요. 그러나 바로 몇 분 뒤 나 암호를 풀었어. 저도 풀었어요. 하며 나타나게 된 거죠. 우와. 자, 이렇게 실제로 시카다 3301이 낸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요. 점점 이 단체에 대해 관심이 마구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지? 자, 문제를 푼 이들이 말한 문제 해독 방법 살짝 설명드리면 첫 번째 문제를 시작으로 이걸 풀면요.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숫자네요. 뭐야. 자, 암호를 푸는 문제는 웹상에 프로그래밍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리거나 세계 또 여러 장소 곳곳에 QR코드가 찍힌 종이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들의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와, 어디서요? 2012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도 발견된 QR코드 종이. 자, 보시면 저 QR코드를 인식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문제를 푼 이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시카다 3301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 그리고 그 암호의 끝이 무엇인지 더 큰 미스터리에 휩싸였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에도 시카다 3301의 미스터리한 문제들이 퍼지자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인 W신문사에선 이 단체를 인터넷에서 가장 괴이하고 미해결된 미스터리 탑 5로 선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카다 3301. 그들의 정체를 두고 CIA나 MI6 같은 국가 첩보기관의 요원 모집 시험 문제일 거야. 아니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비밀 결사일 거야. 정부나 비밀단체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우세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유행어 예감인데 그럴 수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겠는데요. 자, 실제로 2013년 영국 정보기관 GCHQ에서는 Can You Find It이라는 채용 프로그램을 진행. 도발적이다. 그들이 낸 암호 해독을 모두 푼 사람들을 채용했고요. 오. 자, 구글도 2004년도에 비슷한 수수께끼 광고판을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시카다 3301의 존재.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시오.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자신이 첫 번째 공개된 암호를 푼 최종 우승자라고 주장하는 마르쿠스 워너가 2015년도에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비밀단체인 시카다 3301에 대해 밝힌 거죠. 암호화된 사이트에서 첫 암호를 푼 20명의 승자들 만났어요. 그리고 3301 대표자들도 몇 명 만나기도 했고요.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2012년 15살에 첫 번째 암호를 모두 풀었고 그 뒤에 익명의 계정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긴 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로 암호화된 사이트의 채팅방에 접속해 3301의 관리자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3301은 정보와 익명성의 자유를 함께 나눌 동지를 선발하고 그들과 감시 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거대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소수의 문제 통과자들은 시카다 3301과 뜻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 그들은 과해되어서 암호화된 사이트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마르쿠스 워너의 친구도 두 번째 관문의 암호를 모두 풀었는데 2017년 4월경 시카다 3301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일에선 Be patient, 인내심을 갖길이란 메시지뿐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납치당할 수도 있어요. 약간 과대망상 기질이 좀 예, 처음에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좀 잘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싱가포르판 에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일.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또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 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앞으로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 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혼령,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어둠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일본 파멸의 여신, 데스블로그.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 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긍정왕이다. 일본 톱 연예인들의 잔혹사. 이건 저주야. S뮤직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 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만.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현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에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요. 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1위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0위 공개해 주시죠. 일본 저주받은 목소리녀. 저주 여신의 정체.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인 토마츠 하루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いい汚らしい手で私の銃に触れるのもやめてちょうだい。また 와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네. しちゃうのかな。 뭐 이 정도로 성우 부문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성우인데요. 그런데 토마츠 하루카가 내뿜은 저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첫 주연을 맡은 TV 만화 신곡죽의 폴리포니카. 이 애니메이션은 유명 성우진이 대거 참여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고요.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 코티카르데 역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애니메이션이 비율을 무시한 형상이나 그림체가 바뀌는 등 일명 작화 붕괴의 신화 창조를 쓰면서요. 원작 팬들이 모두 철저히 외면! 작화 붕괴가 그 그림 애니메이터가 잘못한 거지. 뭐 저 성우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성우 잘못입니까? 네.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 아, 않습니까? 들어볼게요. 예. 네네네. 2008년 4월에 방영한 TV 만화 투 러브 트러블. 이 작품의 원작은 2006년부터 3년간 만화 잡지에 연재, 누계 발행 부수가 무려 1000만 부 이상 찍을 정도로 대박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의 저주가 정점을 쫙 찍는데요. 깜짝이야. 성우예요? 성우 지망생이었어요. 네네네. 투 러브 트러블에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인 라라 역의 성우를 맡았었는데 만화 구독자 인기 순위 최하위를 딱! 그 뒤 정말 갑작스레 2009년엔 급연재 중단 사태까지. 이후에도 그녀가 성우를 맡은 작품들이 줄줄이 대여섯 개가 망작 오브 망작이 되면서요. 토마츠 하루카가 주인공 성우를 맡으면 무조건 망한다. 라는 괴담이 팬들 사이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 일본 대표 청춘 만화였던 H2. 다들 아시죠?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좋아해. 미츠루. 이것도 망쳤어? 네. 설마. 아다치 미츠루의 원작 만화 크로스 게임의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걸 망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다치 미츠루의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이 최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저 성우 본인은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열받지. 짜증 장난 아니겠다. 내 탓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고. 예. 하지만 토마츠 하루카는 자신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우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한테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났으니까 잠깐 저 의자에 앉으세요. 저기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920년 미국 저주의 마을 더들리 타운.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엔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 중에 어떤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오.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다음 특종. 홍콩 가신 분들 한 번쯤 가보셨을 쇼핑의 번화가를 안내드립니다. 노란 횡단보도와 트램으로 유명한 코즈웨이 베이. 코즈웨이 베이 지하철역 A 출구로 나와 카날 로드를 따라 5분 정도 걸으면요. 어갱키우라 불리는 고가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노점은요. 1년 내내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 이유는 이 노점에서는 저주를 판매하기 때문에. 저주를 팔아요? 시어머니가 잔소리 좀 그만하게 말 좀 못했으면. 전 여친이 평생 결혼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타깃을 정해서 이 고가도로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옵니다. 아니, 좀 독특한 문화긴 한데 네. 아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건요. 보통 연초에 행하는 다시우얀이라는 의식 중에 하나인데 신발로 인형이나 종이를 사정없이 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단지 저주의식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도 풀고요. 앞으로 다가올 애군도 잘 막아달라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저주하는 타깃을 종이 인형에 씁니다. 그 무속인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낡은 신발로 종이 인형을 팡팡 두드립니다. 마작을 냈네, 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우는 거죠. 저주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저주가 아니라 약간은 저기 코믹한 민속놀이 같은 느낌인데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또 왔냐 그러면 그냥 때리고 있죠. 자, 이게 연초에 우리도 한 해 점을 보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묵은 감정을 잘 풀자는 의미 정도지. 그래서 실제로 경치 무렵인 3월 초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2~3배 정도 더 몰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괴담 중에서 꼭 있는 이 괴담, 바로 엘리베이터 괴담이죠. 좁고 밀폐된 공간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싹오싹하지. 무슨 일이 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 탔어. 난 6층에 내려. 이 사람은 5층을 누르는 거야. 그 띵 5층 내렸잖아요. 다쳤어. 칼을 싹 꺼내. 씩 웃고 뛰어 올라가. 나 어차피 6층에 내리니까. 진짜 무섭겠다 그거. 야, 그게 무서운 얘기다. 그 무서운 얘기죠. 그럼 이제 열리는 순간 뭐가 있을지 모르는 공포감이 짧은 순간에 오겠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요. 엘리베이터로 이곳에 갈 수 있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이 숫자를 기억해야 한답니다. 4262151. 아니, 뭐 비밀번호 같은 거예요? 비밀번호. 2008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기 전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10층 이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시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4층, 2층, 6, 2, 10, 5 마지막으로 1층을 차례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거 진짜 싫어. 아,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군요. 이동을 해서 거기 쓰면 또 다른 번호를 누르는 거죠. 단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실패.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업체랑 경비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이거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 괴담에 따르면요.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면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는데 이때 그녀에게 절대 말을 걸지 말고 꼭 1층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녀를 외면하고 침묵을 지키다 보면 이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10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10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미지의 세계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 5층에서 같이 탄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이 괴담에 따르면 5층에서 탑승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에 가는 방법을 시도한 뒤 인증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은 미지의 세계에 입장하는 데 실패. 그 대신 한동안 불안감과 두통이 시달렸어요. 라는 후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미지의 세계에 진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후기가 없다. 실패한 사람만 후기를 남길 뿐이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엘리베이터 괴담입니다.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위치한 28층 고층 빌딩 머나라 사이피 타워. 이곳은 부실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2007년 안전 문제로 폐쇄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안전 문제는 공식적인 이유일 뿐 건물이 폐쇄된 진짜 이유는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귀신 목격담이 속출하는 건물이기도 했죠. 그래서 오죽하면 현재 사람들이 이 빌딩을 귀신 타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어느 날 이곳 로비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4층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경비원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려 14층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여성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같이 탑승한 여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거 상상만 해도 무섭다. 그리고 수차례 이런 기이한 경험을 한 이들이 나오자 이 건물 3층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이 산다는 괴담이 돌았죠. 그래서 한 번은 괴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 많은 10대 학생들이 이곳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 옷 귀신이 산다는 3층에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관이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이 하나 있었고요. 게다가 관 옆에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의 그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에다가 막 갑자기 그림자에다가 엄청 놀랐겠는데. 그렇죠. 진짜 무섭. 아유야. 왜 굳이 이곳에 귀신이 자꾸 출몰을 하는 거죠?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건물이 있던 토지는 원래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의의 사고로 인부들이 사망해 당시에도 원혼의 피가 서린 곳이다라는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빨간 옷 귀신도 그렇고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터가 안 좋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7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양떼 의문사 괴담. 2012년 3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 사는 아구스틴 칼리오 마드리갈의 농장에 무려 35마리의 양떼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머! 저렇게 죽은 거예요. 어머머머. 이 사건에서 기이한 점은 마치 흡혈을 당해 죽은 것처럼 깊게 패인 이빨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수가 목 밑을 물었어도 살을 파먹지 피만 빨아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농장주 마드리갈이 양떼들의 처참한 광경을 발견할 당시에 또 하나 목격한 것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날개를 가진 괴 생명체가 양들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날개가 있으면은 뭐 늑대는 아닌 거잖아요. 뱀파이어네. 박쥐. 박쥐. 흡혈 박쥐. 혈박쥐. 근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건 분명 흡혈 괴물 추파카브라가 저지른 짓이 틀림없어 라며 두려워했는데요. 중남미 지역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흡혈 동물 추파카브라, 스페인어로 빨다를 뜻하는 추파, 염소를 뜻하는 카브라의 합성어입니다. 가축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추파카브라의 신장은 약 1에서 1.8m, 등에는 가시가 돋아있고 붉은 큰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졌다고 하고요. 아, 무서워.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새처럼 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농장주가 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과연 추파카브라는 실존하는 걸까요? 2018년 미국에서는 추파카브라로 추정되는 동물이 포착돼서 한 동물 연구소에서 수거를 해갔으나 이후 정체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져야 이 괴담이 확산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꼭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괴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괴담이 나. 결국 미스터리만 남은 양떼 의문사, 전설의 흡혈동물 추파카브라는 정말 있는 걸까요? 한 번 보면 눈 뗄 수 없는 그림. 이번 특종은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눈을 뗄 수 없다는 거죠? 여성을 그린 그림인데요. 아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렇게 발증하고 스산하고 좀 약간 그죠? 일단 눈, 코, 입을 좀 자세히 보세요. 눈, 코, 입을 보라고? 이러니까 눈을 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라 그러니까. 자꾸 시키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2011년 전 세계 누리꾼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림의 하단에는 이 그림을 30초 이상 쳐다보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얘기해? 어? 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불리게 된 이유. 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광기 어린 살인자이며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놨다는 거죠. 피해자야? 피해자 얼굴이야 그게? 네. 아, 얘기 듣고 그림 보니까 더 찝찝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림에 억울하게 살해된 여성의 원한이 담겨 있던 걸까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던 살인자는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살인자의 그림이 인터넷에 공개됐고요. 계속 쳐다보니까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어머.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사연을 담은 이 초상화가 전 세계 누리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을 때 이 그림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요. 알고 보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살인자가 아닌 중국계 미국인 3D 일러스트레이터 로버트 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판타지 시나리오 텔루리안 스카이 작품 속 주인공 캐릭터 루 공주를 그린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어머. 그래서 로버트 창은 자신의 그림이 도시 괴담으로 떠돌자 황당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쁘네. 이제 좀 달리 보이시죠? 신비롭다. 판타지 주인공 같아. 하지 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2일 공개합니다. 울산을 뒤집어 놓은 모모 괴담.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1위를 공개합니다. 신의 경고, 하늘에서 내린 모모. 2008년 7월 30일 콜롬비아 북서부 초코주의 라시에라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 맞으면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 비는 지구 종말의 전조가 틀림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을의 신부 조지 밀톤 코르도바 역시 이 비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 꽃비나 뭐 피비나 뭐 이런 게 내린 거예요? 마을 전역이 충격과 공포했던 이유. 그냥 비가 아닌 붉은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 진짜 빨갛다. 진짜 무서웠겠는데? 마을을 뒤덮은 붉은 비, 정말 충격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붉은 비가 내린 건 이곳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엔 인도, 2018년엔 러시아에서도 붉은 비가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네. 자, 이 현상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은요. 붉은색 산화철이 포함된 사막의 먼지 때문이다. 인근 해변에서 자라는 해조류 포자가 원인이다. 이런 여러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서 내린 붉은 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겨졌었죠.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콜롬비아 붉은 비도 원인이 안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콜롬비아에서 내린 붉은 비는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내린 붉은 비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을 코르도바 신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이 빗물을 채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 바이러스 전문가에게 성분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ver es que marca 3 cruces de sangre. Esto quiere decir que la muestra es sangre. 피가 섞여버린 blood rain. 혈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이 혈우에 대해서 일부 생물학자들은요. 붉은 비의 원인은 새나 박쥐의 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새나 박쥐떼가 상공에서 부딪히거나 운석에 맞아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빗물에 섞여 내린 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콜롬비아에 붉은 비가 내렸을 때 주민들이 새떼를 목격했거나 새떼의 사체가 발견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콜롬비아에 내린 혈우의 원인은요. 현재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블러드 레인,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정말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경고인 걸까요? 귀신 헬리콥터를 삽니다. 2016년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는 홍보 스티커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하철, 휴게소, 화장실 등에서 이 홍보 스티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온라인에 이 광고 스티커가 올라오자 장기 매매 조직에서 쓰는 은어잖아. 장기 매매할 때 쓰는 말이 확실함. 누리꾼들 사이에서 귀신 헬리콥터가 장기 매매를 할 때 사용하는 은어라는 도시 괴담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중 귀신의 뜻은 귀하의 신장이고요. 어머. 무섭죠?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 이 장기별 영문의 첫 알파벳을 이으면 헬리콥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긴 하네. 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왜곡되고 과장된 거라 생각했던 귀신 헬리콥터 괴담이 말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는요. 장기 매매 브로커가 SNS 등을 통해 장기를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때 귀신 헬리콥터라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어머. 이건 뭐 그럼 이건 도시괴담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건이네요. 팩트입니다. 와.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불법 장기 매매.
호기심도 관심도 절대 가져선 안 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4위 공개합니다. 임상실험 아르바이트 괴담. 자, 2010년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5개월 동안의 급여가 무려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엄청 많이 주는 거죠, 저게. 뭐 일단 의심하게 돼요. 근데 뭐 어떤 일이길래 저렇게 주긴 줄까? S의과대학교의 고통 감내 능력 임상실험 지원자 모집 공고라고 하는데요. 아, 진짜 있었던 고통 거. 감내 능력. 이름도 무섭다. 고통 감내 능력. 아, 얼마나 고통을 주려고 저런 얘기를 해. 자, S의과대학교에서 내건 조건은 건장한 체격의 25살 이상 남성을 찾고 있고 약 5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1에서 28단계의 고통을 느끼는 실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문구가 있었으니 종종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숙련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우, 무섭네. 너무 무섭다. 그럼 뭐 의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의식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의과대학교가 있었나? 다소 섬뜩한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이상하게 여긴 한 누리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S의과대학교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 어디에도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의과대를 사칭한 건가요? 그 사칭을 해도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이후에 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명 S의과대학교 괴담이라고 불렀고요. 저게 대학생들 모아서 원양어선에 팔아넘기고 그러는 거래. 아니야. 저 실험하러 가면 마루타처럼 실험당하다가 장기 적출당한대. 그래서 이 괴담의 의문을 품은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S의과대학교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데요. 그러나 S의과대학교라는 학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불렸던 걸까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무덤의 모모. 자, 이번엔 제가 범인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을 살펴보실까요? 피해자만 무려 약 450명. 범인으로부터 타박상, 찰과상, 화상 등을 입었고 사건 발생 장소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커크야드 묘지군요. 근데 뭐 묘지에 출몰한다는 게 뭐예요? 좀 쎄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의 유력한 범인은요, 좀 특별하고 오싹합니다. 범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 맥킨지 유령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17세기 스코틀랜드 법무관이었던 조지 맥킨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생전 맥킨지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옆 커버넌터스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인물로요. 그래서 일명 피해 맥킨지라고도 불렸습니다. 아유, 근데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이에요? 또 유령이에요? 피해 맥킨지는 사망한 뒤 그레이 프라이어스에 묻혔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세기를 지나 1999년 한 노숙자가 맥킨지의 무덤에서 잠을 청하다 관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그 이후로 그 무덤에만 가면 누가 때리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집에 와보니 등이 새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화가 났네. 저렇게 상처가 났다고? 저기 증거 등이 사진들이. 긁힌 건 좀 너무한데? 여기 뭐 있나 보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저 등이 긁힌 거 정도는 이제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데 공포감이 공포를 부른다고 아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이제 가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 아주 사소한 무슨 일이 생겨도 유령이 그런 거다. 뭐 이런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죠. 알 수 없는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그중 140명은 기절했다고 주장을 하자. 어머.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맥킨지 유령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맥킨지 유령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맥킨지 무덤 공포 투어 사업을 시행한 가이드 핸더슨에 따르면 그의 집과 사무실이 맥킨지의 무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두 곳 모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이사를 가고 이 투어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은 더더욱 맥킨지 유령이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실제로는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야, 고기가 그렇게 무서워? 나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투 업체가 생겼고 마케팅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범인은 정말 피해 맥킨지였던 걸까요? 아니면 집단 최면이 만들어낸 일종의 착시였던 걸까요? 풀리지 않는 모모의 미스터리. 2006년 5월 2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사는 여성 앨리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레이 리베라 씨를 찾았습니다. 8일 전 실종된 그녀의 남편이자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 레이 리베라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종이 됐다가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5월 16일 레이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일하던 포터 스탠스 베리는 현상금 $1,000를 내걸며 친구 레이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도 친구가 찾고 싶었나 봐요, 정말. 현상금도 이렇게 걸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리고 5월 24일 B 호텔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한 저층 건물 옥상에서 무언가 추락하면서 뚫린 듯한 수상한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오호. 그리고 그 구멍 아래 건물에서 가족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레이가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정황을 들어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가라는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볼티모어 경찰 측 역시 정황상 레이의 자살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B 호텔 고층 옥상에서 구멍이 난 건물까지의 거리는 무려 14m. 그러니까 저 정도 거리면 레이가 호텔 옥상에서 있는 힘껏 달려서 뛰어내렸다 해도 구멍 위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심지어 당시 레이의 담당 검시관 역시 사건 정황이 불확실하다며 해당 사건을 미결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아니가 스스로 떨어졌든 누가 던졌든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죠. 아니 저 굴뚝 같은 데서 떨어져야만 저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배제를 한 저길로 걸 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 그의 휴대폰과 안경은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고요. 정말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이 B 호텔 옥상 CCTV까지 고장난 상태. 그러니까 레이가 B 호텔에서 추락했다는 증거, 목격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갑자기 쿨한 모드입니까? 답은 나왔어요. 네. 죽여놓고 저희도 본 거고 추락사로 만들기 위해서 구멍을 낸 거예요. 저희도 뭘 던진 거지. 저도 지금 방금 비슷한 소름 돋았어, 약간. 그런 식으로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나 그렇게 아니, 생각했어. 저 건물에서 던진 거야, 무거운 거. 그러면 구멍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레이의 시신이 발견된 후 그의 가족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포터 스탠스베리. 현상금 걸었던 친구 아닙니까? 친구죠. 네. 가족들이 포터를 용의자로 의심한 이유. 아까 레이가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한 번호가 포터가 운영하는 회사의 내선 번호였고요. 이놈의 자식. 레이 시신 발견 이후 직원들에게 레이와 관련해 함구 명령을 내렸고요. 경찰 조사와 각종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수사는 맞고 현상금은 걸고 좀 이상하잖아. 1977년 1월 4일 일본 도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16세 소년 사망한 채 발견. 공사장 인도, 사인은 모모 속 독극물. 두 사람의 사인은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청산가리가 든 무언가를 먹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즉사 아니에요, 즉사? 거의 즉사죠. 그죠? 저거는 오래 못 버텨요. 원한에 의한 건가요?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16세 소년은 사망 전날인 1월 3일 시나가와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된 콜라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1시경 콜라를 마시고 사망.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공사장에서 거품을 물고 사망한 인부 옆에서도 이 콜라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인부 역시 인근의 또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서 문제 콜라를 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 청산을 탄 콜라를 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저 콜라 회사의 앙심을 품고 어떤 그 이미지를 추락시킬 의도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블랙 컨슈머. 네. 이후 일본 경찰은요. 공중전화 부스의 콜라를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용의자, 또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그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추정되며 한순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분노, 앙심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무서울까 동네 사람들. 다 망해라. 자, 그런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2월 오사카의 한 30대 회사원이 출근 도중 공중전화 부스에서 미개봉 콜라를 발견한 뒤 마셨고요. 결국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그러나 정말 천만다행히도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이 병원에서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청산 콜라 사건을 알고도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 부끄럽고 면목 없다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자살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콜라를 마시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또 청산 중독 증상이 없었다고 보도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 아니야? 설마. 갑자기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왜냐면 수사가 쪼여오잖아.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척 하려다가 마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적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나 그 역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본의 청산 콜라 살인 사건은 1992년 1월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칠레 주민들이 공포했던 사연. 2021년 칠레 타라파카의 한 마을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달 사이 마을 주민들이 기르던 가축 라마와 알파카 50여 마리가 연쇄적으로 의문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수상한 발자국도 없었고 범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저건 계획범죄죠, 범죄면은. 일부러 저 발자국 다 지우고 네. 철저히 계획하에.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이제 맹수가 달려들든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기사 중에 외계인의 소행까지 있었잖아요. UFO의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유리 어떻게? 근데 맹수에게 사냥을 당해도 맹수 발자국이라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너무 또 깔끔하게 죽이기만 했잖아요. 맹수는 또 아, 물 먹지? 네, 그 물어 갔을 텐데 그건 또 아니고 그럼 말이야. 사람이네. 가축들의 사체를 조사한 수의사 안드레아는요. 이건 여우나 푸마 같은 맹수가 만든 상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건 가축들의 사체에서 발견된 한 가지 공통점이었습니다. 죽은 가축들은 하나같이 뾰족한 송곳니로 관통당한 듯 목덜미에 선명히 난 2개의 구멍이 있었던 겁니다. 흡혈귀? 더욱 의아한 것은 죽은 가축들의 살이나 내장에는 훼손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축들을 흡혈, 피만 빨아먹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흡혈박쥐인가? 아 근데 흡혈박쥐도 죽을 만큼 빨진 않죠. 급기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목덜미에 난 2개의 구멍. 설마 추파카브라? 피를 빨아서 동물을 죽인다는 전설의 괴물 추파카브라. 가축들의 의문사가 추파카브라의 소행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뭐 기사를 통해 추파카브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양떼들이 흡혈을 당한 것과 좀 비슷한 정황이거든요. 그 알파카도 등치가 좀 있단 말이죠. 알파카를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동물인데 고기 안 먹고 피만 먹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맞아. 흡혈귀 말고는. 이에 마을 주민들은 타라파카 시에 도움을 요청, 시도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은 가축들의 의문사. 과연 가축들의 피를 빨아 죽인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